명태, 이완우. 그놈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바삐 놀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통천댁이 혼잣말처럼 웅얼거렸다. 오후부터 시작한 작업 두어 시간 만에 불쑥 웅얼거린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다. 그러게 말이오. 역시 바삐 놀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한참 만에야 효식이네가 선문답처럼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받았다. 그게 다였다. 이내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어둡게 실내를 밝히고 있던 낡은 형광등 불빛이 바람에 꺼지듯 푹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입에서 새어나온 낮은 한숨이 실내에 흐르던 침묵을 잠시 갈랐다. 아직 밤이 되지도 않았건만 형광등이 꺼진 실내는 어두웠다. 익숙한 듯 두 사람은 일손을 멈춘 채 다시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벌건 기운을 띤 채 떨컥거리며 살아나기 위해 몇 차례 애를 쓰던 형광등에 다시 불이 들어온 것은 두 사람이 두어 번 더 한숨을 내쉰 뒤쯤이었다. 불이 들어왔다고 해봐야 실내의 밝기에 그다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제야 두 사람은 멈추었던 일손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배어있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은 허술한 창고 건물 안에는 다시 저녁 무렵마다 불투명한 회색빛으로 폭우를 잠식하며 밀려들던 짙은 해무 같은 침묵이 흘렀다. 퀭퀭쾌개갱. 멀지 않은 곳에서 꽹가리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북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신명나는 꽹가리 소리 사이로 발악하듯 이어졌다. 뭐가 그리 신이 난다고? 통천댁이 후우하는 한숨에 섞어 웅얼거린 후 팔을 들어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 몇 가닥을 밀어 올렸다. 그러자 마치 흉내라도 내듯 효식이네도 후우하는 한숨과 함께 팔을 들어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 가닥을 밀어 올렸다. 며칠 있으면 이곳도 헐리겠구먼. 통천댁이 놈들을 앞춤으로 끌어다 놓으며 다시 말했다. 효식이네는 못 들은 채 통천댁의 말을 외면했다. 미안하네. 얼른 한바탕 해치우고 끝내자고. 자, 시작하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중얼거린 후 왼손 엄지와 검지로 아가미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몸통을 감싸 고정한 뒤 작업용 칼이 들려있는 오른손으로 배를 스치듯 쓸어내린 다음 놈을 효식이네 앞에 놓여있는 함지로 던져넣는 통천댁의 손길은 정확하고 능숙했다. 그러고 나면 다음은 효식이네 차례였다. 먼저 알과 창자를 구분한 다음 아가미를 떼어내 각각 누렇게 색이 바랜 양동이에 넣은 후 몸통을 물이 담긴 함지에 던져넣는 효식이네 손길도 통천댁 못지않게 민첩했다. 동상은 어느 게 제일 좋든가? 통천댁이 다시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가닥을 밀어 올렸다. 저야 뭐 썩어리지요.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적당히 삭은 무수와 썩억썩억한 아가미가 어울린 맛은 최고지요. 성님은 창란을 제일 좋아하시지요? 효식이네가 또 통천댁을 따라 이마를 밀어 올리며 통천댁의 말에 대거리를 했다. 다른 것도 좋지만 숟가락 그득 담긴 밥 위에 장난 한 젓가락을 얹어 입에 넣으면 시상 부러울 게 없지. 예. 퀭퀭쾌개갱. 다시 꽹가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함성이 꽹가리 소리보다 좀 더 크게 들렸다. 함성의 끝부분쯤에서 갑자기 창고 문이 확 열렸다. 그와 동시에 열린 문틈을 따라 날카로운 전짓불빛이 어두침침한 실내를 향해 긴창처럼 뾰족하게 날아들었다. 통천댁과 효식이네가 날아든 불빛을 피해 눈을 찡그리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일 무조건 철거 작업 시작합니다. 오늘 중으로 필요한 물건은 다 치워주세요. 저녁 무렵 어스름을 등으로 받으며 낯선 사내가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통천댁도 효식이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대답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 말을 마친 사내는 낡은 창고가 흔들릴 만큼 힘껏 문을 닫은 뒤 사라졌다.
음습한 창고 실내에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놈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탄식처럼 통천댁이 혼잣말을 웅얼거린 것은 한참이나 지난 뒤였다. 통천댁은 풍요로웠던 옛날을 떠올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힘겨운 삶을 꾸릴 수 있게 해준 평생의 동반자였던 바다. 조업을 나간 남편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효식이네를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던 바다.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 하나만 부지런하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포구의 안악들에게 내려진 은혜 같은 바다였다. 그러나 이제 바다는 변해버렸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살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를 미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준비의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잔인하게 바다는 변해버렸다. 그러게 말이오 성님. 그땐 정말 신이 났었는데 통천댁이 남은 놈들을 마저 앞춤으로 끌어다 놓았다. 사람들은 아직도 신이 나나 봐요. 저렇게. 효식이네는 또 한숨을 쉬었다. 그런 날이 있었다.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던 그런 날이 있긴 있었다.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안악들은 폭우로 몰려나와 배마다 가득가득 실려있던 생태를 받았었다. 그리고 나면 안악들은 시멘트 블록과 슬레이트로 대충 지은 낡고 허름한 명태할복장에서 며칠씩 밤을 새기도 했었다. 안악들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허름한 창고에서 언손을 비벼가며 일하는 겨울철 작업을 제일로 반겼다. 봄에 잡히는 춘태도 있고 4월과 5월에 잡히는 사태나 오태도 있었지만 뭐니 해도 겨울철에 잡히는 놈이 최고로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겨울철에는 개도 5,000원짜리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돌 정도로 포구는 정말 풍성하게 살아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양밀이라 불리던 까나리도 포구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즐거운 겨울철 바다 손님 중 하나였다. 명태가 덜 잡히면 양밀이로, 양밀이가 덜 잡히면 명태로 사람들은 삶을 이어나갔고 도회로 나간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동상을 처음 만난 게 60년도 넘었지 아마? 통천댁이 흘끔 효식이네를 쳐다보았다. 벌써 그리 됐나요? 절망적인 기억이었다. 다 나은 줄 알았다가도 틈만 나면 다시 도지는 지독하게 끈질긴 상처처럼 평생 효식이네 가슴속을 떠나지 않는 절망적인 기억. 전쟁이 끝난 지 두어 해가 지난 23살 나던 해 겨울. 무작정 멀리 도망친다고 온 곳이 바로 이 포구였다. 그네의 잘못은 아니었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집안 형편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 7살 무렵 아버지가 폐병으로 가산만 탕진한 채 세상을 떠난 뒤 그네 앞에 남겨진 것은 진저리 처지는 가난뿐이었다. 남의 집 품팔이로 근근히 가장 노릇을 하던 어머니는 그네가 17 나던 해 평생 배는 골치 않아도 될 집을 골라 그네를 시집 보냈다. 비록 몰랐겠지만 증조부가 무슨 대신을 지낸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쌀 한 톨만도 못한 비현실적 조건을 근거로 어머니는 능력 좋게도 평생 배는 골치 않아도 될 집이라기에는 너무 지나친 인근에 한다하는 집안에 혼담을 넣었고 성사시켰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혼담을 성사시키기는 했지만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학도병으로 군대에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 몇 년 만에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돌아온 첫날부터 그네를 구박하였다. 어린 나이에 시댁 식구들 틈에 남겨졌던 아내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온종일 이 무식한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도 그네는 말 한마디 대거리하지 못하고 지냈다. 끼니를 때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 고무신이 닳는 것이 아까워 겨울철에도 맨발로 다니다가 누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얼른 신발을 신고 다른 것을 하는 채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무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곤 했을 만큼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소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군에 가 있던 그 몇 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한글을 깨친 것이었다. 사대부집 막내딸이었다는 시어머니는 무엇이든 한번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습득하는 그네에게 한글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삼강행실도나 사서삼경 등도 틈나는 대로 가르쳤다. 남편조차 없는 층층시야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배를 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못지않게 배움의 즐거움이 컸던 이유도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 면석이로 읍내 사무소에 취직한 남편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출퇴근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예 거처를 읍내로 옮겼다. 그네는 그대로 시댁에 놔둔 채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남편의 본가 방문 횟수가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편이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래도 그네는 남편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네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도 했다. 뱃속에 있는 아이였다. 남편도 인간이라면 제 자식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네가 아이를 낳자 남편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다. 그러나 남편의 곁에는 사실일까 두려워서 차마 확인조차 하지 못했던 소문 속의 새 여자가 함께 있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겨웠던 시대에 제 능력으로가 아니라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기막히게 우연한 행운을 얻었을 뿐인 남편이라는 작자는 남들은 말로만 듣던 신식 교육을 통해 고작 가진 자로서 횡포를 부리는 봉건적 지식만을 배워온 것이 분명했다. 남편이 세 사람과 돌아온 다음 날 새벽, 그네는 막 태어난 자식을 남겨놓은 채 집을 나섰다. 굴욕적인 시합 문제에서는 시어머니도 그네를 막을 수 없었다. 갈 곳은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고향의 일가들하고 연락도 좀 하고 그러지 않고. 효식인의 눈에서 떨어진 커다란 눈물방울이 막 분리된 명태 내장 위로 떨어졌다. 효식인애가 급히 명태 내장을 물에 헹구었다. 미안하이 동상. 모류. 고개를 들며 애써 미소 짓는 효식인애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통천댁이 팔을 들어 효식인애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 눈만 아니었으면 돈도 좀 모았을 텐디. 두 사람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대화를 이어갔다. 바닷가로 도망친 지 10여 년 만에 통천댁이 중신을 선 북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늦도록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실향민 호라비와 살림을 합쳤다.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도 자신처럼 배운 게 없다는 것과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저기 효식이네를 안심시켰다.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배를 탔고 또 효식이네는 효식이네대로 그야말로 금같이 소중한 금태의 배를 열심히 갈랐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고생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다. 팔자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구름 한 덩이 보이지 않던 맑은 날이었다. 맑을 거라고 일기예보에서도 그랬다. 때마침 양미리 철이었다. 여자들은 포구에서 그물에 걸린 양미리를 뗐고 남자들은 몰려든 양미리를 따라 아무 걱정 없이 평상시처럼 바다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들떠 저마다 머릿속으로 셈을 하며 즐거워했다. 통천댁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해결될 거라며 효식이네는 효식이 앞으로 적금 통장이라도 하나 마련해줄 생각으로 즐거웠다. 그게 지은 죄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가난한 죄에 비해 벌은 너무나 가혹했다. 바닷끝 어디쯤엔가 짙은 먹구름이 지나는 것 같기도 했고 급새바람이 잠깐 분 것도 같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허둥거리며 황급히 돌아왔다. 그러나 함께 조업을 나갔던 통천댁 남편과 효식이 아버지가 탄 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퀭퀭쾌개갱. 또 꽹가리 소리와 북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어떻게 살았는지 효식이네가 말꼬리를 흐렸다. 명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지.
통천댁도 말꼬리를 흐렸다. 성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식들 봄은 울고 있을 수만은 없던 세월이었지. 퀭퀭 쾌개갱. 또 꽹가리 소리가 음습한 할복장 안을 훑고 지나갔다. 효식이네가 머리를 밀어 올리는 척하며 눈물을 훔쳤다. 곧 돌아올 거라더니 올해도 재피질 않으니 큰일이야. 짐짓 다른 말을 얼버무리며 통천댁도 슬쩍 효식이네를 따라 눈물을 훔쳤다. 올해는 아예 재피지 않는 모양이어요. 다시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긴 말을 쏟아낸 두 사람은 이제 마치 무슨 죗값이라도 치러내는 죄인이 된 것처럼 말없이 명태를 손질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사람의 손길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다. 명태가 거의 바닥이 나 있었던 것이다. 통천댁이 먼저 한숨을 토해냈다. 연이어 효식이네도 한숨을 토해냈다. 큰일이야.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입한 명태가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와서 다행이었지만 통천댁이 또 머리를 밀어 올렸다. 예, 앞으로 큰 공장이 들어와 대형 처리장이 생기면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그저 자기들 돈만 벌면 되는 저 사람들이야. 별 피해가 없다고 신이 나서 저 난리들이지만요. 효식이네가 말을 멈추었다. 연어처럼 인공부화에 성공해서 바다에 풀어준 명태가 작년에는 제법 잡혔다길래 기대를 했지만 그도 믿을 만한 계획은 아닌 것 같으니 잡히지도 않는 명태 축제를 여는 것도 황당한 짓이고. 명태가 잡힌다 해도 작업할 곳도 없어요. 여기도 비워줘야 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니.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뭔가. 그나저나 어째 살까 모르겠어요. 일거리도 많지 않은데 새로 생긴 공장에서 우리 같은 늙은이를 써주지도 않을 테고요. 그야 바다에 나가 해산물이라도 건져다 팔면 굶기야 하겠나. 통천댁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효식이네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통천댁의 말이 오래도록 시달려 이제는 굳은 살이 된 줄 알았던 효식이네의 가슴속 생채기를 쓸고 지나갔다. 굶기야 하겠나라는 말이 덜컥 가슴에 걸려 오래된 체증처럼 자리를 잡았다.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적인 어린 시절 끼니와의 싸움. 이제 그만 정리를 하세. 통천댁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다. 내일 영감들 기일인 거 알지? 점심 전에 건너오게나. 그동안 두 사람은 함께 제사를 모셔왔다. 기일이 같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함께 제사를 지낼 가족이 없는 효식이네를 생각한 통천댁의 배려 때문이었다.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서 좀 쉬자고. 그래야 내일 제사 음식 준비할 거 아닌가. 통천댁이 아직도 함지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효식이네를 재촉했다. 효식이네는 함지박 앞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러나? 혹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왼수 같은 놈의 자식. 쉰도 훨씬 넘은 자식이. 왼수 같은 놈의 자식이었다. 재혼을 한 후 5, 6년 뒤에 통천댁이 소개해준 2살짜리 사내 아이를 양자로 들였다. 효도아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며 남편은 싱글벙글했지만 효도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남들처럼 살아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든든하리라 싶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행복했다. 처음으로 단란한 가정의 즐거움도 느꼈다. 허망하게 남편이 떠난 뒤에는 적잖이 의지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들었는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아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거칠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며칠씩 학교를 빠지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 3일이 멀다 하고 용돈 타령을 해댔다. 명태알복장에서 받은 품삯이 모두 효식이놈 용돈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자식놈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이 들면서 달라지기는 했다. 원하는 용돈의 액수가 커졌고 한번 집을 나가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3, 4일씩 집에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무슨 짓을 하는지 집에 돌아오면 며칠씩 잠을 자다가는 또 돈 타령이었다. 혹여 돈이 어디 있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무슨 일이건 하라고 야단이라도 칠라치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뒷바라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심지어는 주먹을 휘두르는 행패까지도 부려댔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없이 30이 훨씬 넘도록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던 왼수 같은 놈의 자식은 그러지 않아도 제 놈 주려고 만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종일 명태배를 갈라받은 품삯을 차근히 모은 적금 통장을 훔쳐서는 집을 나가버렸다. 기왕에 집을 나갈 바에는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다. 몇 년에 한 번씩 멋대로 나타나 그간 모아놓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털어가곤 했다. 그래도 또 그놈을 기다리는 겐가 동상. 아니에요. 효식이네도 자신의 마음을 몰랐다. 문득 보고 싶다가도 또 어쩔 수 없는 절망감, 어린 날 배고픔처럼 막막하게 밀려오던 그 절망감. 우리 집으로 가려는가? 통천댁이 효식이네의 절망을 눈치채었다. 아니에요. 집안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효식이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장 정리를 시작했다. 간단한 물청소가 끝나자 분리된 명태 4장이 실린 손수레를 끌고 통천댁이 앞서 창고를 나갔다. 어서 나오시게. 통천댁이 재촉할 때까지도 효식이네는 한참이나 창고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로부터도 몇 번은 더 통천댁의 재촉을 들은 뒤에야 효식이네는 창고를 나섰다. 바닷가 공터에 마련된 축제 마당에는 온종일 꽹과리와 북소리를 내던 사물놀이패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축제 마당을 바라보는 효식이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평생 동안 흥청거리는 축제 마당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하던 효식이네였다. 그러나 이제 명태는 더 이상 마을을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지 못했다. 효식이네는 맥없는 걸음으로 두어 걸음에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집으로 향했다. 바다 위에는 길게 붉은 시거리를 만들며 어느새 짧은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바다 위의 붉은 시거리, 어릴 적 서쪽 하늘을 물들이던 붉은 노을처럼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공복감이 아리게 효식이네의 가슴을 누르며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효식이네는 지난 여름 처마 밑에 걸어둔 딱딱하게 마른 깡태를 두드리고 잘라 저녁 반찬을 만들었다. 누가 찾아올 것도 아니었건만 밥도 넉넉하게 지었다. 좀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혼자 밥을 먹게 된 후로는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남은 밥이나 반찬을 섞어 되는 대로 끼니를 때우곤 하던 효식이네였다. 그러나 정작 밥과 반찬이 다 준비된 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두어 술밥을 뜨는 것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제법 밤이 깊었지만 효식이네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장롱 속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는 듯 효식이네는 일일이 사진첩 속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다. 사진은 온통 효식이 것이었다. 사진첩 위로 눈물방울 몇 알이 떨어졌다. 효식이네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제자리에 넣었다. 사진첩을 넣은 뒤 효식이네는 안방과 쪽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엌으로 나가 난방 보일러의 온수 단추를 눌러놓은 뒤 좁은 부엌 구석에 놓여있는 목욕용 함지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닷가의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부엌에는 바깥과 별 차이 없이 한기가 돌았지만 효식이네는 개의치 않고 옷을 벗고는 함지 속으로 들어갔다. 효식이네의 목욕은 꽤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추운 겨울철이라 자주 목욕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했지만 마치 무슨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단 한 올의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효식이네는 쭈글쭈글 가죽만 남은 몸을 오랫동안 닦아내었다.
목욕이 끝난 시간은 새벽녘이었다. 목욕이 끝나자 효식이네는 장롱 속에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새 옷을 꺼냈다. 결혼식 대신 남편이 해준 분홍빛 꽃이 수놓아진 고운 한복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뒤 효식이네는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훅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효식이네는 입술을 굳게 물고는 바닷가로 나가 어두운 새벽 바다를 바라보았다. 효식이네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닷가의 아침은 허옇게 터오는 동쪽 하늘의 여명보다 먼저 멀리서 들리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로부터 찾아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새어나와 효식이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네는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러다가 그네는 발길을 멈추었다. 통천댁 집 앞이었다. 성님, 나직이 혼잣말을 웅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서두르는 효식이네의 발길이 자꾸 허공에서 허둥거렸다. 멀리 명태알복장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과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통천댁이었다. 검은 무리가 통천댁을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그러는 사이 굴삭기가 그 자리를 파고들었다. 이윽고 굴삭기가 창고를 부수기 시작했다. 안 된다 이놈들아. 효식이네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굴삭기는 굉음을 내며 바삐 움직였다. 굴삭기가 움직일 때마다 낡은 창고가 맥없이 부서져 내렸다. 창고가 무너져 내릴 때마다 주저앉아 있는 효식이네의 몸이 따라 움찔거렸다. 성님, 효식이네의 야윈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굴삭기가 다시 한번 굉음을 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창고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멀거니 주저앉아 있던 효식이네가 일어서 어디론가 내닫기 시작했다. 포구 쪽이었다. 멀리서 비추고 있는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과 지팡이에 의지해 컴컴한 골목길을 힘겹게 벗어나 포구에 다다른 효식이네는 지팡이를 짚은 팔에 힘을 주어 구부정하게 휜 등을 잠시 펴고는 바다를 보았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 소리만이 포구를 감싸고 있을 뿐 바다는 아직 어두웠다. 후 쿠쿠. 긴 숨을 내쉬다 말고 효식이네는 밭은 기침을 했다. 도대체 놈들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효식이네는 포구에 매어 있는 배들 사이에서 경운기 엔진을 달아 만든 채 1톤이 될까 말까한 작고 낡은 배에 올라 구부정하게 휜 등을 펼 틈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 시동이 걸리자 갑판에 매달린 60촉 백열 등에 불이 들어오며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효식이네는 눈이 부신 듯 눈을 찡그리고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주위에는 세상을 차단하는 파도 소리만이 존재할 뿐 조업을 나가는 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효식이네는 개의치 않았다. 그네는 엔진 출력을 높이는 페달을 몇 번 밟아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내 새벽 바다를 향하여 배를 내몰기 시작했다. 오늘도 또 놈들을 볼 수 없다면 불길한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 효식이네는 배의 속도를 높였다. 금방이라도 기력이 다해 멈춰버릴 것 같은 뱃바닥을 긁는 듯한 낡은 엔진에 힘에 부치는 굉음이 파도 소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얼마 동안을 더 달려 포구의 불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야 효식이네는 밟고 있던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 효식이네는 바람이 불 때마다 제멋대로 흔들리는 60촉 백열 등 불빛에 의지해 서둘러 낚시채비를 시작했다. 물기를 먹은 바람이 한 차례 낡은 배를 부딪히며 지나갔다. 그 바람에 효식이네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효식이네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효식이네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어 불어오는 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날씨를 가늠해 보았다. 눈이 오려는가? 눈이 오는 것은 상관없었다. 아니, 눈이 오는 날엔 오히려 고기가 더 잘 덤벼들었다. 문제는 바람이었다. 바람이 불면 낚싯줄이 엉켜 낚시를 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고기가 물린다 해도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었다. 효식이네는 페인트통에서 낚시채비를 꺼내 바람에 줄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닷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양미리를 잘게 썰어 미끼로 낀 준학이었다. 준학의 길이는 그리 길지 않았다. 잘해야 모릿줄이 100여 미터 남짓이나 될까? 아릿줄도 50여 개가 채 되지 않았다. 보통 낚시를 위주로 하는 연승 어선들이 겨울철 명태를 잡기 위해 200여 미터의 모릿줄에 3,000개의 아릿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기는 했지만 작은 파도에도 나뭇잎처럼 일렁여대는 배 위에서의 작업이 힘에 부치는 효식이네로서는 100여 미터의 모릿줄도 다루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도 운만 좋으면. 그 사이 제법 날이 밝아 바다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파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100여 미터 남짓되는 준학을 바닷속으로 넣은 뒤 줄이 파도에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 흔들리는 뱃바닥을 기어 선실로 들어가서는 방향키를 잡고 버티어내던 효식이네는 바다가 훤히 모습을 드러낼 때쯤 다시 갑판으로 나와 준학을 걷기 시작했다. 방향키를 놓자마자 통제되지 않는 고장난 로데오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배 위에서 낚싯줄을 걷어올리는 효식이네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몹시 위태로웠다. 그러나 효식이네는 바닥에 주저앉고 난간에 부딪히면서도 줄이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모릿줄을 걷어들였다. 그러나 낚싯줄을 다 걷어들여도 기다리던 놈들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벌써 한 달째였다.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해 방류한 명태가 올해는 많이 돌아올 것이라는 군청의 말에 마음이 들떠 낚시 채비를 해놓고는 사나흘에 한 번씩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새벽녘에 나와 낚시를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효식이네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놈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달 사이 효식이네는 놈들을 단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했다. 작년 양미리 그물에 놈들이 몇 마리 잡혔을 때 통천댁과 효식이네는 흥분했었다. 다시 놈들이 돌아왔다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고 저마다 풍요로웠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한껏 들떠 의기양양해했었다. 신문에는 명태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다. 놈들을 만나야 한다. 아직 실망하기는 일렀다. 이제 겨우 한 차례의 작업을 마쳤을 뿐이었다. 바람이 불어 조금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아직 5번은 더 작업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미끼로 쓸 양미리도 충분히 준비해오지 않았던가. 효식이네는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다시 머리 위로 밀어 올린 다음 페인트 통 속에 준비해온 양미리를 꺼내 낚시에 끼기 시작했다. 이제 날은 훨씬 더 밝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배를 덮쳐버리고야 말 것처럼 몰려오는 검고 웅장한 물결의 기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 소리, 동이 튼 하늘에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는 비구름, 바람도 전혀 잦아들 기세가 아니었다. 이따금 바람에 밀려온 파도가 배를 때리며 효식이네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마다 효식이네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얼굴이 여간 따가운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참아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놈들을 만나려면. 마음이 급해진 효식이네는 서둘러 낚싯줄을 바닷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100여 미터 모릿줄을 바다로 밀어넣은 다음 효식이네는 다시 방향키를 잡고 흔들리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모았다.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찬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효식이네의 이마로 땀이 맺혔다. 놈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낡고 작은 배는 당장이라도 부서져 나갈 것처럼 연신 출렁거리고 있었지만 효식이네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버티어냈다. 커다란 파도에 배가 부딪히기라도 할라치면 효식이네는 그때마다 방향키를 놓쳤다. 그럴 때마다 효식이네는 갑판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바닥에 나동그라지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바닥을 구르다가 구석에 처박혀 한참씩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그래도 효식이네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방향키를 가슴팍으로 끌어잡곤 했다. 두 번째 모릿줄을 걷기 위해 효식이네가 방향키를 놓고 선실에서 막 갑판으로 나서던 그때였다. 커다란 파도가 배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효식이네는 파도를 보지 못했다. 아무 방비도 없이 파도를 맞아 바닥으로 거꾸러진 효식이네는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 빙빙 돌아가는 하늘에 사람들의 모습도 따라 돌고 있었다. 맨 먼저 효식이놈의 얼굴이 보였다. 아니다. 효식이놈의 모습은 곧 통천댁의 모습인 것 같기도 했다가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 모습인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내 얼굴조차 기억이 없는 두고 온 갓난 아들놈이 되었다가 바다로 나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이 되기도 했다. 어지러웠다. 저놈의 하늘. 어디선가 파도를 가르며 퀭퀭거리는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명태가 지천이던 행복했던 그때처럼.